네, 안녕하세요. 장애 자녀의 이해라고 하는 수업을 맡은 저는 강남대학교에서 특수교육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수 김호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아이를 키우시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려했던 부분, 그리고 좀 고민됐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저랑 같이 수업하시면서 조금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보시면서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장애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 유형별로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키우시고 계실 텐데 그 아이들의 이런 특성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분류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주기별로 예를 들면 아주 유아기, 그 다음에 이제 학령기, 청소년기, 그다음에 이제 성인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여기 5 가지의 아마 이렇게 사물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 사물들에 대한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지금 머리 빨리 굴리고 있는 거 인제 보이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 저기 빨대고요. 그다음에 라이터, 후방 센서,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그다음에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보내는 이런 시스템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아마 생각을 맞추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일단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장애입니다, 장애. 왜 장애냐? 여기 빨대도 그냥 아무나 쓸 수 있고 라이터도 마찬가지고 후방 센서 다 마찬가지인데 왜 이게 장애가 공통점이냐? 네. 이거는 장애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빨대입니다. 이 빨대는 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아마 이 빨대를 쓰기 전에는 어떤 빨대를 쓰셨을까요? 네, 맞지요. 이렇게 구부러진 빨대가 아니라 그냥 길다란 빨대를 써서 조금 이렇게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마시면서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도 요렇게 마셔야 된다거나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구부러진 빨대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눈 맞추면서 이렇게 빨대를 꽂아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쵸. 근데 사실은 이거를 뭐 이러라고 만든 빨대는 아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왜 만들었냐면 일본에 이렇게 장애 자녀를 키우는 엄마가 연령이 이제 엄마는 나이가 많아지시니까 몸은 힘들어지시고 아이는 어땠을까요? 아이는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몸이 이제 커지고 그러면 엄마는 일어나켜서 물도 먹여야 되고 또 때로는 주스나 뭐 우유나 이런 음료 같은 거를 먹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 계속 일어나켜서 이렇게 물도 먹이고 인제 이런 게 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그러면 혹시 쪼끔 누워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도 물을 빨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고안해 낸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쭈구리 빨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뇌병변 장애인을 제일 처음에 생각을 하면서 자녀를 생각을 하면서 만든 빨대였고요. 그다음에 라이터입니다. 라이터는 이제 그 사실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1차 세계 대전입니다.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굉장히 그 담배 애연가라고 하죠. 담배 피우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 전쟁터에 가서 한 팔을 잃게 됩니다. 잃고 고향에 돌아오는데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살아온 거는 굉장히 감사하자 하지만 그래도 인제 친구를 붙들고 막 하소연을 합니다. 어떤 하소연을 하냐면 "사람이 있을 때에만 내가 담배를 피울 수 있고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담배마저도 피울 수 없는 나의 상황이 굉장히 서글프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던 친구가 '아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 낸 게 뭐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부싯돌의 원리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싯돌의 원리를 가지고 만든 건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라이터계의 명품, 뭐 지포 라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지포 라이터가 만들게 된 이 배경에는 바로 한 팔을 잃은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인제 그것 때문에 한 손으로도 불을 켤 수 있는 방법, 뭐 그전에는 부싯돌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어떻게 불을 켤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라이터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 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뭐 캠핑을 가거나 뭔가 이렇게 불을 필요할 때 이런 라이터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거는 후방 센서인데요. 후방 센서는 또 인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사실은 이제 이 후방 센서가 막 이렇게 도입이 됐던 그런 시점이, 저도 명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 하지만 아마 80-90 년대 이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즈음에 자동차 회사 사장님이 인제 운전자들을 데려다 놓고 "혹시 뭐가 가장 불편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운전자들 중에는 야 가 당연히 "후진이 제일 불편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후진이 그럼 왜 불편하냐?" "아이 그 당연히 뒤에가 눈이 없으니 사각지대가 생기고 잘 못 보니까 후진 뭐가 부딪힐 것 같아 가지고 후진이 불편하다."라고 했겠죠. 인제 그런 소리를 잘 듣던 이 회장님이 "뒤에가 눈이 없다.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듣다가 "그래? 그러면 혹시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뭔지를 알아봐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당시에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레이저 지팡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레이저 지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애물이 좀 멀리 있으면 이게 지팡이가 살짝 흔들리고요. 장애물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만약에 한쪽으로 귀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리시버를 꽂았으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지팡이가 흔들거리는 이 촉각적인 반응을 가지고도 얼마나 이렇게 앞에 있는 장애물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정도를 알 수가 있었던 방법을 이 있었습니다. 그게 인제 바로 레이저 지팡이인데, 현재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거를 인제 기능을 넣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또 멀리 있는 장애물은 또 그렇게까지 썩 중요한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는 지팡이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인제 만들어졌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술력이었는데, 그 기술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바로 후방 센서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인제 그렇잖아요. 우리 장애물이 뭔가 있으면, 뭔가 뒤에가 사물이 있으면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띠띠띠 띠띠띠띠 막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인제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기술력이 바로 후방 센서로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율주행 차량 나오죠.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는 뭐 장애인을 위해서 제일 처음에 뭐 "만들어졌다."라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쪼끔 굉장히 많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을 인제 어떤 한국계 공대 교수님이셨다고 그래요. 미국에 있는 공대 교수님이었는데, 이 교수님이 미국 뉴욕 타임즈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율주행 차량이 머지않아 이렇게 계속 개발될 예정이다."라든지 이런 걸로 썼는데, 이걸 본 미국에 있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그 교수님한테 엄청 인제 편지를 썼는데, 이제 그 교수님은 사실은 인제 이걸 만들기까지의 어떤 과정에서는 또 어떤 이렇게 큰 계기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 중에 중도에 실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로서 그분 집에 가 가지고 "아 내가 공학도로서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혹시 뭐가 가장 지금 현재 시각장애가 되면서 뭐가 가장 불편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운전을 못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라고 인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운전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신문에다가 기고를 하니까 그 신문을 보고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또 많이 이렇게 이분한테 "빨리 좀 개발을 해 달라." 인제 이렇게 요청이 쇄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을 거듭해 온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기술은 굉장히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윤리적인 측면 이런 측면들이 아직 완전하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러긴 하지만 지금 이제 그 구글에서 이 그 자율주행 차량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져서 가장 먼저 이렇게 지금 현재 운행 중이에요. 그래서 운행 중인 이런 차량의 첫 번째 탑승자가 바로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지금 10년 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혀 사고 없이 지금 다니고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는 핸드폰인데요. 핸드폰도 무슨 장애랑 관련이 있는 게 있냐? 사실 여러 가지 기능이 장애랑 관련이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예전에는요. 한 10년 전에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모든 날짜 하나하나를 스펠 하나하나를 전부 다 써야 됐습니다. 전부 다 찍어야 됐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내가 쓴 것이 밑에 이렇게 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안녕하면 안녕히, 안녕하세요, 안녕 뭐 안녕히 계세요 이런 말들이 쭉 뜨면 나는 클릭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편하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은 원래부터는 이런 비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단어 예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이 단어 예측 프로그램은 뇌병변 장애인들이 예를 들면 발성발화가 되게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정말 발음이 굉장히 안 된다거나 아니면 발화 자체가 잘 안 되는 이런 이렇게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애인들이 예를 들면 '화장실 가고 싶다. 물을 먹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인제 자기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찍었겠죠. 이렇게 인제 알파벳을 눌러 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 과정에서 너무 뭐 이렇게 실례를 하기도 하고 너무 목이 말라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이제 또 공학도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이 사람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글씨 이렇게 단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문장 이런 것들을 위에다 띄워 놓은 거예요. 띄워 놓으면 이 사람이 그냥 클릭만 하면 되게끔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다 글이 뜨잖아요. 단어도 뜨고 어쩔 때는 문장도 이렇게 어구라든지 이런 게 뜨잖아요. 그런 게 뜨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이런 뇌병변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이런 이렇게 쪼끔 수고를 좀 덜어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같이 이렇게 쪼끔 이제 성질이 급해졌잖아요. 그래서 급한 우리 인제 현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넣어 놓음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걸로 말문을 연 이유가 여러분들이 혹시 쪼끔 약간 예측이 되십니까? 저는 이 장애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쩌면 세상은 쪼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기가 인제 그냥 보통의 그냥 세상 평범한 이런 세상에서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팔이 불편해요. 그래서 양손을 잘 못 써요. 예를 들면 그리고 휠체어를 타요. 이러니까 문을 잘 못 열어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자동문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생겼고요. 그쵸?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과정에는 그걸 불편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다리 잘 쓰고 문도 잘 퍽퍽 잘 열고 이랬다고 한다면 이런 거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세상은 어쩌면 쪼끔 불편했고 또 이렇게 뭔가의 어떤 지원이 또 요구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점점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쪼끔 시작을 해 보자. 그래서 우리도 여기 안에서의
강점 그리고 우리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퀴즈를 로 시작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인권이라는 거 인제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존엄이라고 하는 거, 존중이라고 하는 거 이런 생각을 좀 바닥에 좀 깔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리스펙트라고 하는 이 말이 보였습니다. 이 리스펙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를 잘 아시겠지만 앞에는 다시라고 하는 re라고 뭐 again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스펙트는 보다 이라고 하는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리스펙트는 다시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여야 되면 사실은 이렇게 그냥 뭔가 내가 이렇게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말을 해도 뭐 이렇게 그러겠죠. 그래서 존중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뭔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경청하고 다시 보고 또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 보고 이런 뜻으로 '다시 보다.'라는 말이 '존중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를 존재 자체로 의미하는 거 그리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는 귀 기울인다. 또 이것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해한다, 존중한다 이런 뜻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런 관점에 대한 이거를 보면은 이런 포스터 이런 사진이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리얼리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얼리티 어쩌면 현재는 이런 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현상은 좀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미국이라는 나라 뭐 선진국이라는 나라도 있겠지만 저는 최근에는 라오스라는 국가를 다녀왔거든요. 라오스에서 우리 특수교육과 학생들을 데리고 한 달 동안 그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얼마나 이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굉장히 고립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장애인들을 보면서 '진짜 현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그래 우리는 공평하게 해 줄게."라고 하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주는 거죠. 지원을 해 주는데 바로 인제 공평성인 거죠. 그래서 인제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걸 주면 여기 1 번, 2 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똑같은 걸 주니까 이 3 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직도 지금 이렇게 이 앞에 있는 벽 때문에 저기 있는 경기를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진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하는 이런 형평성의 경우에는 바로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이렇게 쪼끔 더 자리 앞에 안 보이는 경우는 2 개의 단을 쌓을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1 개의 단을 쌓을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단을 쌓지 않아도 되고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가 또 그게 또 형평성에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 하려고 앞에다가 이렇게 벽을 쌓아 가지고 이런 어렵게 하느냐. 결국에 진짜로 앞에 벽이 없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나 편안하게 이렇게 경기를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애초부터 우리가 인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애초부터 이런 거 만들지 말자.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자." 이런 관점으로 장애도 바라봐야 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포스터를 같이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 질병 기준을 근간으로 해서 장애를 이렇게 3 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상이라는 개념인데요. 손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영어로는 impairment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시각의 어떤 손상으로 인해서 시각에 장애가 된다거나 어떤 귀의 뭐 안에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청각 장애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안면의 어떤 근육의 어떤 이상으로 인해서 언어 장애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다리나 뭐 척추나 뭐 어디를 다쳐 가지고 지체 장애가 된다거나 이거 자체는 심신의 손상
해부학적인 구조, 어떤 기능의 상실, 뭐 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게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둘째는 뭐냐면 어 이제 능력 장애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다리를 잘 못 써요. 다리를 잘 못 쓰는데 그럼 휠체어를 타면 되잖아요. 그래서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자기의 정신적인 능력, 신체적인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능력 장애는 아닌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걸 가지고 자기 휠체어를 이동을 해서 예를 들면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가고 뭐 학교에 공부하러 가고 이렇다고 한다면 내가 시각은 장애가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보조공학 기기를 써 가지고 좀 더 크게 확대를 해 가지고 뭔가를 본다거나 보청기를 써 가지고 어떻게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런 이렇게 해부학적으로는 여기에 문제가 있지만 그런 면들을 사용하는 면에서는 능력의 장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인제 세 번째가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탔어요. 휠체어를 타서 휠체어를 타는데 제가 잘 움직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인제 사회적 분리, 사회생활에 대한 참여 어떤 경우냐면 휠체어를 타고 잘 갔는데 갑자기 계단이 있는 거죠. 갑자기 아주 높은 턱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하지 못해서 예를 들면은 '학교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회적 분리, 사회적 장애가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제 쪼끔 오래전의 얘기이긴 한데요. 아마 60-70 년대 일이었던 것 같아요. 1900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의 일입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장애인들한테 뭐 장애를 이유로 해서 뭐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요. 휠체어를 타고 1 년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어떤 점이 힘들었냐면 이제 하버드 대학은 아시겠지만 1800 년도에 지어진 대학이다 보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물과 같은 아주 역사적인 어떤 이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건물 자체에 손을 댄다고 하는 거를 굉장히 학교에서도 '아 이건 역사적인 뭐 건데 우리가 여기다가 건물을 부수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장애인 경사로를 놨고 뭐 엘리베이터를 놓고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쪼끔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막 장애인들을 위해서 막 휠체어를 계속 올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했는데 그런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그 공부하는 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할 때 뭐 동아리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식당에 가서 편하게 밥을 먹는다거나 이제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충분히 어려운 점이 많았겠죠. 이제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좀 시정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학교가 해 주지 않으니까 법정에 인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인제 소송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판사가 내린 판결문이 상당히 오랫동안 회자가 됐는데요.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이 하버드대 총장님한테 저기 일 주일 동안 이 학생이 생활하는 스케줄대로 일 주일 동안 한번 생활을 해 봐라. 그게 판결문이었습니다. 그 생활을 해 보고 나서 뭔가가 뭐 이렇게 무슨 생각이 되면 이제 그건 이제 그다음 문제니까 한번 그거를 약간 뭐 벌은 아니지만 그런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총장은 이렇게 해서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총장이 한 일 주일 동안 이 학생이 무슨 수업을 들었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뭐 점심을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무슨 서클 활동을 가야 되고 또 사람을 만나러 뭐 이렇게 학교 안에 이제 어떤 센터를 가야 되고 인제 이런 것들을 다 해본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그 상태에서 얼마나 많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리고 일 주일이 지난 후 이제 총장은 결정을 내립니다. '아 그래.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진짜로 좋은 어느 누구나 우리 학교를 뭐 휠체어를 타든 유모차를 타든 간에 어느 누구나 편하게
들어와서 공부도 하고 경험도 하고 이런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학교를 여기저기를 이제 수선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어떤 그 접근권을 높이는 이런 학교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이제 많은 대학이 이제 굉장히 좋은 모델링을 선보였던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이 노력하고 이렇게 선진적인 사회는 바로 어 그래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장애라는 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사회나. 그런데 그런 사회에 이런 어떤 뭐 그런 기구라든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인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해서 어떤 능력에는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능력이 없게 만들어진 이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회에서 사회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선진적인 사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차원을 나누어서 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제 15 가지 장애가 되어 있고요. 인제 이런 학령기 장애는 10 가지 정도로 장애를 인제 있지만, 이런 정도로 보여주는 이런 장애가 약간 이 위쪽에 있는 장애는 이런 정신적인 어떤 겁니다. 그래서 정신장애하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장애로 보고 있는데,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쳐서 발달 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신체에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장애인 거죠. 그래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이런 안면 장애까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 부분은 건강에 해당하는 건데, 그래서 안쪽이죠. 신체이긴 하지만 신장, 심장, 간, 간질, 장류요루, 뭐 호흡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까지 해서 총 15개 장애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는 장애인 복지법에는 이렇고요. 장애 인제 그 교육에는 인제 이거보다는 쪼끔 더 장애 유형이 좀 좁습니다. 네. 그러면 인제 미국에는 그럼 어떻게 장애 유형을 나누고 있느냐를 보면은, 이렇게 오티즘이라고 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다음에 블라인드하고 데프니스가 합쳐져 있는 시청각 장애. 그래서 굉장히 퍼센테이지는 낮지만 시청각 장애에는 굉장히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유형을 이렇게 별도로 빼 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모셔널 디스터번스라고 해 가지고 정서장애, 그다음에 청각장애, 지적장애, 복합장애. 그래서 복합장애는 이렇게 다른 장애,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장애랑 뭐 지체장애를 같이 갖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제 한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복합장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orthopedic impairment라고 하는 거는 신체 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지체라고 하는 이런 그 신체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정형외과적 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거는 건강장애인데, 기타 건강장애라고 해서 ADH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에필랩시 이렇게 인제 그 아까 말했던 이런 뇌전증, 간질 이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는 이런 장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습 장애는 어떤 특정 학습 장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디슬렉시아는 이렇게 난독증과 같은 거, 그다음에 디스칼큘리아는 예를 들면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숫자를 계산한다거나 수와 관련된 거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장애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어 장애가 있고요. 그다음에 뇌 손상으로 인한 이런 뭐 이렇게 인지적인 어떤 장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각 장애까지 총 13 개의 장애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아의 이런 유형별 특성으로 보면은 인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아주 영유아부터 인제 어느 정도 연령대의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일지 잘 모르겠지만, 다양한 이런 과정에 계시겠지만, 유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장애가 있는 경우도 제일 처음에는 장애가 딱 드러나는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얘기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장애 유아는 이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진단을 받은 경우는 장애 유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달 지체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만 9 세까지 아이를 얘기를 하는데요. 딱 장애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언어라든지 신체라든지 적응 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 여러 가지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전반적으로 발달이 지체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발달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요. 뭐 "얘를 지적 장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딱 이렇게 지적 장애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다운 증후군이나 이런 경우는 지적 장애를 동반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건 장애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말이 쪼끔 어눌하고 늦어요? 이거를 장애라고 볼 수 있을지. 그지 신체 발달이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되면 키도 이 정도 돼야 되고 이 정도 되면 말도 뭐 2단어 이상은 해야 되고 근데 왜 얘는 말을 아직 못하고 이러면 얘를 발달 지체로 봐야 되는지 이게 지금 어려운 거긴 하죠. 근데 인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발달 과정에 심각한 지체를 보이는 거를 우리가 발달 지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볍거나 아니면은 그냥 단기간에 이런 지체적인 어떤 상황이 나타나거나 이런 것까지 발달 지체로 보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네. 그런데 인제 장애 위험 유아라는 사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하거나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혹시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이렇게 부모가 케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이제 언어가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언어권에 있는 부모가 이렇게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갔어요. 엄마 아빠 전부 다 한국어를 써요. 그런데 인제 얘가 이제 이렇게 미국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러면 얘가 장애 위험 유아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아이가 여기에서도 방치되어 있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런 아이는 혹시 언어 발달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문화권이 다른 경우는 훨씬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제 발달 질체를 얘기를 하면 발달 질체는 아까 여러 가지 발달 영역에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발달 질체. 이 첫 번째는 언어 및 의사소통에 이제 이런 초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기의 문제냐면 잘 울지 않아요. 뭔가 내가 뭐가 먹고 싶다든지 뭐가 아프다든지 뭐 이렇게 뭘 쌌다든지 이러면 아이들은 자기 울음을 통해서 뭔가 상대방한테 의사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울지 않는 것도 일종의 어떤 발달기상으로는 쪼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언어 습득 정도도 굉장히 느리고요. 엄마가 말을 하면 비슷하게 말을 따라하면서 습득을 하는데 엄마의 말을 따라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목소리 자체를 내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언어나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달 지체에 이렇게 인제 쪼끔 위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지 발달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 되면 뭐 이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를 기억을 해서 '아 내가 거기다가 뭘 뒀으니까 거기 가서 그걸 가지러 간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제대로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어디에 주의 집중을 잘 못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과잉 행동이나 산만함으로 연결돼서 보이기도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체에는 말 그대로 아까 인제 어떤 발육이 좀 늦은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아니면은 뭐 신경의 어떤 이렇게 좀 마비가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반복적인 어떤 틱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반복적인 운동 양상을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좀 흥분했을 때 이렇게 쭉 이렇게 몸이 쭉 뻣뻣하게 굳는다거나 아니면은 어릴 때 했던 이런 반사 행동이 그대로 같이 남아 있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런 그 지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적응 행동 발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체는 적응 행동은 말 그대로 개인이 자기가 속한 어떤 사회에 자기가 속한 연령에 기대되는 이런 독립성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숟가락질도 해야 될 것 같고, 이 정도 되면 어렵진 하지만 배변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인제 좀 느리고 빠른 아이들이 있겠지만 한 만 3세 정도가 되면 기저귀를 뗀다거나, 이게 인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런 정도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면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정도 되면 분명히 뭐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유 뭐 12 개월, 18 개월, 24 개월 정도 되면 뭐 면도 씹어야 되고, 쪼끔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어 이래야 되는데 뭐 씹지를 못한다거나 이 입을 잘 못 벌린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어려움을 갖는 거, 이런 경우도 일종의 이런 피딩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각 지각 발달은 어 말 그대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소음을 굉장히 못 견뎌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리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무디다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무딘 것에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보이는 경우가 감각 지각 발달의 지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인제 장애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인제 어떤 과정을 겪냐면, 저도 인제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인제 박사 과정을 다니고 인제 이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취업을 했었습니다. 취업을 해 가지고 시각장애 아이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도 인제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벌써 발견을 하죠. 병원에서 발견을 하면 여기서 인제 나와 있는 것처럼 병원에서 알려줍니다. 인제 병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각에 장애가 있는 걸로 어쩔 수 없이 인제 진단을 내리죠. 진단을 내린 상황에서는 병원에서는 우리 병원에서는 얘가 여기까지 우리가 밖에는 못하지만 이 아이를 교육적으로나 발달적으로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있다. 그런 지역 센터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줍니다. 그럼 지원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인제 예를 들면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케이스 매니저가 되고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돼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떤 것들이, 만약에 이게 뭐 시각장애 아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특별한 지원은 아니지만 엄마에 대한 양육을 이렇게 상담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거가 필요하겠고, 예를 들면 24 개월 정도가 되면 걷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보행 훈련을, 지팡이를 들고 아니면 지팡이 이전에 뭔가 이렇게 뭐 유모차라든지 이런 걸 들고 이렇게 잘 돌아다닐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이런 보행 훈련을 시키는 거를, 인제 그런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이렇게 그 코디네이터가 인제 서비스를 연결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사람들이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이런 것이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훈련이 필요하고 어떤 이런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결정을 해내고요. 그리고 또 인제 부모한테 의뢰를 해서 뭘 했으면 좋겠는지, 뭐가 지금 가장 고려 사항인지, 어떤 점을 이 아이가 빨리 좀 익혔으면 좋겠는지, 부모의 요구 사항 이러한 것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적으로 인제 뭘 만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Individualized Family Support Plan이라고 하는 건데, IFSP라고 하는 거고요. 어릴 때는 이걸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인제 초등학교 학년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IEP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IEP는 에듀케이션 플랜입니다. 그래서 Individualized, 여기는 패밀리 서포트 플랜인데 거기는 에듀케이션 플랜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제 주기별로, 생애 주기별로 부모는 어떤 점들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인제 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이다라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FSP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이 법적 문서는 이 아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어떠한 서비스와 교육을 받고 나서 어떤 행동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를 원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련 서비스는 일 주일에 몇 번이나 받고 어디서 받고 또 누가 평가를 하고
또 인제 이런 것들이 쭉 계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 부모님들이 참여를 해서 이 우리 아이한테 정말로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서 같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에 IFSP, IP 이런 것들을 이제 회의를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해 봤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해 봤는데 IP 미팅을 언제 하나 봤더니 엄마가 굉장히 그러니까 출근을 하신 엄마들을 위해서 아침 7시 이렇게도 하고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퇴근길에 할 수 있도록 좀 늦은 시간에 좀 밤이라든지 이런 시기까지 하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기 나름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좀 영어가 좀 서툴다.'라고 한다면 영어를 잘하시는 주변의 한국 분이나 이런 분들을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인제 저는 미국에 박사 과정에 있을 때 제 주변에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인제 저보다는 나이가 어린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아이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제 그 엄마는 인제 아빠가 이제 거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엄마였기 때문에 엄마는 이제 따로 이렇게 직장 생활도 안 하고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영어가 좀 서툴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저한테 의뢰를 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 어드보커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그 사람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애 부모가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으로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가서 어쩌면 이 사람이 인제 사실은 통역이 오기도 하고요. 인제 저 같은 사람이 간다고 하니까 "통역을 그러면 안 불러도 되겠느냐."라고 해 가지고 제가 인제 중간에 통역도 하면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거를 들려주고 또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를 받아서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그런 역할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통역도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통역도 인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통역할 사람도 데리고 오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잘 피력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관련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만약에 인제 발달 지체를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얘가 언어가 굉장히 아직은 굉장히 지금 힘든 것 같다. 그러면 뭐 언어 병리를 하는 이런 인제 언어 치료사 그다음에 지금 얘가 신체적으로 이 정도 되면은 이 대근육이 이렇게 좀 충분히 발달해서 걷기라든지 서기, 뛰기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못한다라고 한다면 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피력을 하겠지만 그 팀이 전부 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서 '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서 같이 이제 그 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제 팀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런 사람이 좀 빠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그러기 때문에 IFSP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인제 바란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인제 학령기가 되면 IP 미팅을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인제 초등학교 시기까지는 아이들이 통합을 해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랬을 때 많이 소외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쪼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춘기가 오는 이런 청소년기에는 쪼끔 아이가 이렇게 또래의 어떤 집단으로부터 배제된다거나 고립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딸을 당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도 좀 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점점 성장을 해서 이 아이가 지금 현재는 아직은 어린아이지만 다음에 혼자서 뭔가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아이여야 되기 때문에 여가 생활이라든지 중등 이후에는 어떤 평생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으면 좋겠는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 보시는 이런 시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제 성인기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 보는 이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제 비장애 형제자매에 대한 이런 지원은 여러분의 따로 교육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혹시나 빠질까 봐 말씀드리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비장애 형제자매들에 대한
것들을 인제 저는 인제 상담도 많이 해 봤고 또 그 친구들의 어떤 이 성장 과정을 많이 이렇게 관찰도 해 봤고 인제 이러는데 많은 친구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부모랑 얘기를 많이 안 하는 점이 뭐냐면 자기도 결혼을 하면 이렇게 이 본인의 형제 자매 그러니까 "우리 자매 중에 뭐 이렇게 다운 증후의 아이가 있다." 뭐 "우리 자매 중에 뭐 자폐성 장애가 있다." 뭐 "우리 형은 무슨 뭐 뇌병변 장애다."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기도 '혹시 아이를 낳으면 저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낳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제 아이가 한 초등학교 한 이렇게 정도 되잖아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맑게 알아듣고 인제 이런 시기라고 한다면 우리 인제 장애 자녀가 다니고 있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병원을 같이 가서 유전 상담 같은 거 이 장애에 관련된 이런 것이 유전적인 건지 아니 그렇지 않은 건지 유전적인 거는 진짜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상담을 받고 그래서 이런 문제로부터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좀 편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는 게 좋겠다. 근데 인제 이거는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의료적인 어떤 전문가 뭐 간호사가 됐든 이런 인제 병원에 가면 이런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 주는 간호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유전 상담을 받도록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네. 그리고 인제 성공적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유아기에서 아동기,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 그러니까 발달이 스무드하게 되는 것이 성공적인 전환이잖아요. 이런 거를 전환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많이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에 대한 도움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지만 이런 주변에 이런 장애 자녀를 키우는 이 다른 부모님들하고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그런 자조 모임을 갖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인제 한번 적어 봤고요. 네. 음.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이런 정도로 제가 1 강을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제가 이제 2강 때 제가 인제 저는 오늘 아까 이제 성공적인 전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평생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가 유아기라고 한다면 학령기 이렇게 청소년기 뭐 성인기 뭐 노년기 이렇게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평생 계획이라는 생각을 하고 장애 자녀의 이해 부분의 두 번째 강의는 평생 계획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어 제가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제 이메일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하고 함께할 자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